안녕하십니까? 인간AI의 오늘이 벌써 14주차. 오늘이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인간AI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인간이 꿈꾸는 미래. 우리 미래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우리 인류의 가장 문제라고 얘기했었던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은 기아예요, 기아. 굶주림. 그리고 질병, 역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이에요. 이러한 커다란 세 가지 문제, 물론 뭐 지금 역병이라고 하는 질병 문제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전 지구인의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질병들을 극복을 하고 또 기아를 또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전쟁 문제도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또 새로운 그런 이제 문제들이 직면을 하고 있죠. 우리 인류가 또 새로운 그런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우리 생명 문제에 있어서 노화와 죽음 그리고 그 자체를 갖다 극복하는 어떤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행복하고 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갖다가 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행복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모든 것을 갖다 거의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즉 어떤 인류 자체가 어떤 신의 영역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성의 목표를 갖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갖다 달성할 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드디어 호모 데우스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바로 이러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존재를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을 뜻하는 학명인 호모에서 이제 나온 거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뜻이잖아요. 즉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었는데 우리는 호모 데우스를 이제 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사람을 뜻하는 호모에다가 데우스, 즉 신을 뜻하는 데우스를 합성한 그러한 이제 단어가 호모 데우스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이 되는 인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인간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를 갖다 추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는 문명의 발전,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갖다 꾀하고 있고요. 또 그 결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임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사회, 그렇죠? 물리학적인 예를 들어서 무인운송 수단으로서 드론이라든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유형들 3D 프린팅 또 로봇공학 신소재와 같은 이러한 이제 물리학적 기술뿐만이 아니라 또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합성생물학이라든가 유전공학, 스마트 의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초연결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그 결과로는 어떤 생체 조직조차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그런 정보들을 인공지능으로 전부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이제 주요 기술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혁명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뭐를 갖다가 배웠냐면 생명공학의 핵심으로는 첫 번째가 줄기세포의 그런 이제 발전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크리스퍼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발전이 돼서 이제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어떤 모습들, 새로운 어떤 생명체 이런 것들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 맞이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될 소재들, 어떤 소재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상영된 한 공상과학 영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자 영상통화를 하는 듯한 패널로 변한다. 하지만 이 장면이 새롭게 느껴지는 건 화상대화나 생체인식 기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양면이 그대로 투과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때문이다. 공상과학 영화 소재에 불과한 줄 알았던 비현실적인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래핀 덕분이다. 그래핀은 디스플레이를 유연하게 휘도록 할 것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저장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래핀은 탄소와 탄소들이 철사처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평면화되어 있어서 그게 그래핀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층이 쌓여가지고 모인 것이 흑연이 되고, 그 흑연에서 층층이 한 장 한 장씩 벗겨놓으면은 그것이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그래핀의 탄생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는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성질을 연구하던 중에 연필심에서 얇은 탄소층을 떼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착안하게 된다. 연필심, 즉 흑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내기를 반복하던 안드레 가임은 한 개층으로 구성된 초박리 탄소층을 얻어냈다. 그 상태에서 테크닉을 개선한 결과 마침내 한 층으로 된 탄소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그래핀이었다. 대체 그래핀은 어떤 성질을 지녔길래 꿈의 신소재라고까지 불리는 걸까? 이 휘어지는 작은 물질에는 보기보다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있다. 먼저 우수한 전도성이다. 상온에서도 구리보다 100배나 빠른 전도성을 나타내 전기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계적 강도는 철강의 200배인데도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와중에도 전도성은 잃지 않는다. 그 얇기는 300만 장을 겹쳐도 1mm에 불과하다. 이런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기존 재료들과 융합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러한 그래핀의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폴더블 폰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화면이 말리는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인공심장조차도 3D 프린팅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연구팀이 혈관 조직까지 갖춘 인공심장을 3D 프린팅 기술로 활용해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심장 구조를 재현하는 수준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이 공개한 인공심장 3D 프린팅 시연 장면입니다. 3시간 만에 완성된 붉은빛의 인공심장은 칠이 1개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연구팀을 이끈 탈 드비르 교수는 혈관세포와 심실까지 갖춘 심장을 3D 프린팅으로 만든 건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whole heart with the blood vessels and cells is printed. 지금까지의 3D 프린팅 기술로는 심장 구조를 재현하는 수준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실제 환자의 조직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 원료로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r the first time, we printed materials and cells from the human itself and created such a complex geometry of the heart. 연구팀은 이번에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잉크를 원료로 쓰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테라비브대 연구팀은 장기이식 의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AFP 통신은 인공심장이 실제 장기처럼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인체에 이식하는 문제도 남아있는 등 3D 프린팅 인공심장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인공심장 머지않은 그런 이제 시대에 다가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 우리 무인 이동 그런 수단으로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이동수단으로 그렇게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가 5년 뒤에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드론 택시인데요. 오늘 2025년 드론 택시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로 1시간 갈 거리는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공개된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소형 헬리콥터와 비슷하기도 하고 비행기와 드론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우버가 손을 잡고 선보였는데 전기동력 기반으로 조종사를 포함해 5명까지 탈 수 있어 드론 택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5년 뒤인 오는 2025년에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의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시험 기반,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도심에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여 분 만에 이동 가능하고 운임은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40km 기준으로 11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또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 수준으로 운임이 저렴해집니다.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 200여 곳이 앞다투어 개인용 비행체 개발에 나선 가운데 2040년까지 도심항공교통 분야 산업 규모는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드론 택시 생산업계에 기체 안정화 과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통신과 기상 조건 등 국내 여건에 맞는 드론 택시 운항 관리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만 상용화 10년 뒤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물 운송을 시작하고 안전 기준이 마련되면 여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로 만든 이 종합적인 로드맵에 기초를 한다면은 2025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상용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도심항공교통 전용 터미널을 만들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놀랍죠? 한편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로봇들은 이제 거의 사람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로봇이 아닌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로봇들의 특집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회사부터 소개해야겠죠? 놀라운 발명품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투고하며 수년에 걸쳐 우리를 놀라게 한 미국의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들의 로봇은 단순히 멋진 겉모습만으로 세계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족 보행이 가능한 강아지 로봇부터 이륜 이동 로봇까지 전부 시대를 앞서가는 로봇들 뿐이죠. 우선 이 놀라운 테크놀로지의 기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로봇이 점프를 하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니 정말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약 1년 전에 한 발표는 말 그대로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가 수년에 걸쳐 완성시킨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 때문입니다. 아틀라스를 처음 선보였던 2017년 11월로 가볼까요? 그때까지 걷는 것밖에 못하던 기존의 로봇들과는 달리 마치 파쿠르 퍼포먼스를 하듯이 가볍게 점프를 하는 로봇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마지막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로봇이 하는 공중제비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는데요. 타제 아틀라스는 전부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에서 본다면 꽤나 무서워서 이는 자연히 로봇의 반란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문을 연다는 것인데 심지어 방해를 하는 것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이 회사의 로봇 일부는 단순 노동 직원으로 이용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실험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다른 회사인 아마존에서는 로봇을 창고 직원으로 적극 활용한 지 벌써 2년에서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전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던 주문 상품의 모든 처리 과정이 로봇 덕분에 단 15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봇 덕분에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상품을 가지러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로봇이 자동으로 상품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포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또한 아마존의 창고 로봇은 상품의 물량 확대나 1제곱미터당 상품 수의 증가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로봇화된 창고에서는 로봇이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여 1.5배 많은 상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봇에는 상품 선반 사이에 통로용 공간이 필요 없고 그 사이로 선반을 더 넣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들이 직원들의 직장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오너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이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화에 의해 상품이 소비자에게 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이죠. 다음은 탁구 치는 로봇입니다. 만약 이 재미있는 스포츠를 함께할 친구가 없다고 해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몇 개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탁구 로봇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탁상 스포츠에서 로봇이 사용되는 것이 탁구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에어하키 좋아하시나요? 이 게임에서 로봇에게 이기는 것은 탁구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퍽을 되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 역시 사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또한 당구용 로봇도 만들어졌는데 그 날카로운 시선은 볼의 궤도마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한국에서 개발 중인 근사한 유인 로봇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앞에 영화 퍼시픽님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로봇의 매니퓰레이터 동작은 조작자의 손의 움직임과 동기화되어 있는데 그 완성도가 무척 높아 장래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뒤에는 이 로봇이 완성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로봇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탑승하여 조종할 수 있는 밀폐된 바디는 심층 조사나 우주 탐사에 혁명을 가져올지도 모르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구조 작업 등에 사용될 수도 있고 해체 및 건설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산업에서도 큰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로봇이 아직 더 개량되고 완벽하게 완성된 후에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자, 다음 멋진 발명품은요. 요리의 수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2개의 팔 로봇 셰프입니다. 이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시피를 로봇에 주입시키는 기능도 있어 향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구조는 2개의 로봇화된 매니퓰레이터가 부엌 조리대, 오븐, 풍로, 싱크대 위에 매달린 모습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그 솜씨도 프로 요리사 못지 않다고 합니다. 해산물 포타주 스프라면 로봇이 30분도 걸리지 않고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여배우 오드리 헵번을 이미지로 만들어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용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 시각정보 처리와 얼굴 식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피아는 인간의 몸집과 표정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질문에 답하거나 주어진 테마에 따라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옆에 조작자가 없다면 의미불명의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정도로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장소에 참석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 10월 11일 소피아는 유엔에 파견되면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 총장과 짧은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그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이 되어 최초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로봇이 됐습니다. 다음은 폴이라는 화가 로봇입니다. 그는 기계화된 팔 로봇인데 비디오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이 그릴 수 있는 것은 초성화뿐이고 그것도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인간의 모습을 기억해두고 자동화된 팔이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가 한 개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5분 정도라고 하네요. 멤버 전원이 로봇으로 구성된 음악 그룹까지 존재합니다. 그 이름도 컴프레서 헤드입니다. 이 밴드의 특징은 로봇들이 모두 로봇용으로 개조한 악기가 아닌 평범한 일반 악기를 연주한다는 점입니다. 멤버 중 한 명은 드러머인 스틱보이로 그는 스틱이 고정된 4개의 팔과 페달을 밟을 수 있는 2개의 다리, 장식용으로 된 금속성의 모이칸 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리스트인 핑거는 2개의 팔과 78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시스트 본즈의 손에는 손가락이 4개씩 있고 캐터필러를 타고 무대 위를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보컬 담당은 메가 왓슨입니다. 밴드의 노래는 아직 유명 록그룹의 커버 버전뿐이라고 하네요. 네, 대단하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김주아 앵커를 갖다 대신해서 AI 앵커가 나와서 그래서 뉴스를 진행한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찬가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AI 로봇들이 지금 응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년 내에 AI로 대체가 될 그런 직업군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 보호목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 AI로 대체가 될 거래요. 스포츠 심판이라든가 지금도 스포츠 심판 그쵸? 예, AR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 축구 같은 데 이미 도입이 됐잖아요. 계산대점원, 요리사 뭐 다 90%가 넘어요. 또 주요 직업의 인공지능 대체 확률 저쪽은 영국 BBC에서 밝힌 거고 이쪽은 우리나라 LG경제연구원에서 밝힌 건데도 마찬가지 텔레마케터 거의 100% 없어질 거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무사, 회계사, 비서 단순한 그런 일들은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 이제. 로봇 AI로 대체가 될 건데요.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군들은 인간의 감성을 주로 한 그러한 이제 직업들, 인간의 능력 극한에 도전하는 뭐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코치, 감정을 다루는 정치인, 의사, 종교인, 또 엔터테이너인 연예인, 배우, 가수, 그리고 크리에이터인 아티스트, 작가들, 그리고 자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변수형 직업인 등반이라든가 레포츠, 이런 정도가 이제 살아남을 거고, 물론 저 AI를 갖다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영상으로. 로봇 등으로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 노동자의 30%, 약 8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가 인공지능 등에 의한 자동화로 나타나는 일자리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가 적어도 3억 7천만 개에서 최대 8억 개에 이르러 세계 인구의 30%까지 실직을 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만 1억 명의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돼 자동화의 영향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일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근로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6% 사이로 예측돼 일본보다 약간 낮고 독일과 미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직격탄을 맞는 업종으로는 패스트푸드 조리, 기계장비 운영 등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법률 사무 보조 업무 등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협을 받습니다.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 등은 자동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부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구조 변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고령화 흐름과 맞물린 건강관리를 비롯해 교육, 회계, 경영 등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5억 5천만 개에서 8억 9천만 개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모두 새롭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가 굉장히 모든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이제 도입이 될 거라고요. 자, 그 부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증기기관 개발과 전기의 대중화, 그리고 컴퓨터의 등장. 이렇게 인류의 삶을 바꾼 기술 발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마련한 개국 1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 인류를 위한 새바람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낼 우리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 사물 인터넷을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구실 한쪽에 있는 거울. 일반 거울처럼 사물을 비추지만 컴퓨터 화면에서 볼 법한 글자와 그림이 나타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거울입니다. 가습기 시작. 가습기가 켜집니다. 스마트 거울은 음성 인식은 물론 모션 인식 기능도 갖고 있어 주변 전자기기를 쉽게 제어할 수 있고 감정까지 파악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신의 표정을 인식하고 기분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는다면은 소외계층, 혼자 사는 분들, 실버 세대 이런 분들에게도 큰 효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마트 거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송어 양식장. 이곳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송어의 호흡량에 따라 수질 환경을 바꿔주고 양식장 밖에서도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산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량 폐사도 막을 수 있고. 인터넷 환경에서 사물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자 연결성의 핵심인 사물 인터넷입니다. 2020년까지 500억 개의 디바이스가 IoT에서 연결될 걸로 대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개 정도의 우리 개인을 둘러싼 디바이스가 서로 대화하듯이 통신하면서 결국은 인간을 서포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국 10주년을 맞은 YTN 사이언스는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신기술들을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합니다. 초연결 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사물 인터넷을 시작으로 스마트 의료와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를 10부작안에 담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특별 다큐멘터리는 앞으로 2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이러한 사물 인터넷, 또 인공지능, 이 바탕엔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자료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자, 빅데이터 부분이 어디에 응용이 되고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단하죠? 서울시의 심야버스 운행이라든가 또는 구글의 독감 예측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진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자, 1교시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